자, 자료 다 받으셨어요? 자료 하나는 오늘 할 거고, 하나는 지난주에 했던 거, 해설을 좀 해주라 그래서 해설했으니까 받으시기 바라고, 밴드에다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해설을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해설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행정 오늘 안 보이나요 뒤에? 자, 오늘 마지막 할 건데 인사행정 우리가 조직론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조직론을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봤고, 그러니까 조직론이라고 부르죠. 조직론을 봤고, 조직을 관리하는 걸 봤죠. 그렇죠? 조직론은 어떤 거였어요? 조직론은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본다고 해서 조직은 어떤 변수로 이루어졌는지 변수 봤죠? 그 다음 이 조직은 어떤 원리로 이 조직이 구축되는지 봤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리나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전통적으로 계층제였다. 여기까지 봤었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봤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계층제라는 게 뭔지를 봤고, 특징 봤고, 역기능 봤고, 이제 환경이 변화했으니까 계층제가 맞지 않으니까 탈계층제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었고, 여기는 이제 조직관리. 그래서 조직관리를 여기를 잘 보면 여기서는 조직이라는 게 있고 여기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론이니까 당연히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니까 누가 핵심이야? 조직의 핵심이야? 개인이 핵심이었어요? 조직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조직 속에 있는 개인에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도 봤었고,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을 조직 목표로 잘 이끌어갈 것인가? 리더십도 봤었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 속에서 개인들이 잘 어울릴 것인가? 의사소통이나 갈등 관리 이런 거 봤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문화, 조직 문화를 봤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사행정도 어떻게 생겼는지가 먼저 이야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변수라고 해도 좋겠고, 어쨌든 이 공직이라는 거, 여기는 공무원 문제니까 개인 공무원 문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공무원 요소라고 해도 돼, 변수라고 해도 되고 원리라고 해도 되는데, 역관제적 원리 또는 역관제적 요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리로 표현했으니까 원리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역관제, 그다음 실적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고, 여기에 실적제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역관적 요소를 조금 넣어서 대표 관료제. 이게 세 가지가 요소야. 사실은 뭘 다루는데, 공무원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임명할 건지 실력으로 임명할 건지, 아니면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들도 공무원으로 해줄 건지.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어? 이것과 연관돼서 나오는데, 역관주의는 자꾸 공무원들을 바꿨죠. 선거만 끝나면 공무원들 자꾸 바꿨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직업으로 해주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직업 공무원제가 나왔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원리에다가 그러면 공직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공직 구조는 사람 중심이냐? 잠깐만. 공무원 문제니까 공무원 중심,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일 중심이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다, 계층제. 일 중심이다, 직위 분류제.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건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하고 똑같아. 쌤 이제 여기는 조직 관리였지만 여기는 인사 관리겠죠. 그렇죠? 자, 인사를 관리하면 어떤 부분하고 차이가 있겠어? 여기는 조직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 조직 속에서 개인을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조직 속에서 개인이 아니야. 그냥 개인이야. 공무원. 그러면 여기 인사관리는 어떻게 인사를 관리해야 되겠어요? 조직관리하고 다르겠죠? 인사관리는 일단 뭐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채용이나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임용해야 되겠죠? 일정한 직위에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는 채용이나 모집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용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다음 아니 사람 개인적인 거니까 이 채용이나 모집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뽑은 사람 뭐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능력 발전시켜야 되겠죠? 능력 발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하고 차이를 봐봐요. 여기는 오직 조직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사람 자체가 좀 더 능력이 좋은, 능력을 좀 더 개발해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능력 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여기하고 조금 관련되는데, 여기는 그냥 조직 목표를 위한 동기부여였다면,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좀, 달만하네? 좋네? 괜찮네? 이 공직에 있어서 보람되네. 뭐 이런 걸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저기는 동기부여했지만 여기는 사기관리라고 그래요. 사기를 높이고 사기 및 또 뭐 해줘야 되겠어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왜 리더십은 조직론에서 다르고 왜 여기서는 안 다루는지 알겠죠? 여기서는 어떤 거, 이를테면 능력 개발, 경력 개발 이런 건 여기서 다루는데 여기서 안 다루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재무도 마찬가지. 그 논리만 잘 알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인사 관리하는 거. 그런데 채용하고 모집은 사실은 낼 게 별로 없죠. 모집한다, 채용한다. 그럼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공무원 모집을 어떻게 해요? 개방형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용할 건지, 내부에서 임용할 건지. 뭐 그렇게 금방 나눠지는 거죠. 그다음 채용은 모집에서 당연히 채용을 하려고 그럴 때 시험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채용과 모집에서는 그럼 주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건 출제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우리 공개 경쟁 우리 구급 시험 보는 거 그런 거 문제 낸다. 좀 그렇죠? 별로 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모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채용해서 시험 보는 거. 그럼 시험은 어떤 거야 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건 시험의 효용성. 시험 문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돼야 가장 좋은가? 자, 우리가 지금 구급 시험 보는데 이 시험이 진짜로
좋은 공무원 뽑는 시험 맞는가? 능력 있는 공무원 시험 뽑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가? 그렇죠? 이게 시험의 효용성이겠죠? 그 부분이 제일 그러면 좋은 시험이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구급 시험이 좋은 시험이 하려면.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1교시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했거든요. 이제 여기 실제로는 원리 구조 보고 우리나라 공직 구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 구조야 무엇에 있는 거?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부터 볼 건데 채용하고 모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집은 크게 논란거리가 없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채용이 제일 중요하고,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시험 보는데 만약에 자, 이 시험이 좋은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시험이 필요하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 먼저 처음에는 신뢰도가 있어야 돼. 신뢰도. 자, 채용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돼. 시험. 신뢰도라는 건, 자,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걸 뭘 재고 싶어요? 몸무게를 재고 싶어. 몸무게를 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어?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계를 만들었어. 그러면 체중계가 이 몸무게를 잘 재면 잴수록 좋은 체중계가 되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뽑는 시험일수록 좋은 뭐가 될 수 있겠어?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해서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체중계가 만들었는데 체중계가 아침에 되니까 50kg. 기분 조금 우리 쌤들 기준으로 좀 낮추겠습니다. 쌤들 다 45kg. 어떻게 기분 좋죠? 점심 때 됐더니 80kg. 엄청 기분 나쁘죠? 저녁에 됐더니 60kg. 이 체중계가 좋은 체중계입니까? 몸무게를 제대로 재지 못했죠? 이 체중계는 어때야 돼? 빨리 버리는 게 낫겠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이 시험을 봤는데, 오늘 보면, 자, 행정법 시험을 봤는데, 오늘 보면 70점인데, 똑같은 시험지를, 내일 보면 100점 맞고, 그 다음 보면 빵점 맞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느 정도 70점이 70점 쭉 그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신뢰도 문제다. 신뢰도 있는 것으로 시험을 만들어야 된다. 시험이 제작돼야 된다. 그 다음, 일관되긴 해. 일관되게, 자, 체중이 일관되게 110kg로 나왔어. 아침, 점심, 저녁 다 110kg. 근데 봤더니,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앉은 키야, 앉은 키.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앉은 키가 나와. 이 체중계에 의미 있어, 없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지 못했죠. 이런 문제를 타당도 문제라 그래. 타당도. 시험 자체가, 평가하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환경직을 뽑으려고 해요. 공무원 시험을. 환경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계속 어떤 거? 그렇죠. 교통직이나 또는 기계직 이런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돼 있어.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
객관도 있는 시험, 이 평가 도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도는 신뢰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채점자가 사람에 따라 다 점수를 잘못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관되게 줘야 되는 것, 이게 객관도 문제입니다. 그다음 시용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평가 도구로 뽑을 때 채용 시험을 봤을 때 뭐한다?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시용도는 이겁니다. 우리. 자, 만약에 이 50문제와 100문제가 있는데 사실 50문제나 100문제나 그 사람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IQ 검사 해봅시다. 지능 검사를 하는데 500문제, 1000문제 때 50문제, 100문제 있는데 50문제로도 충분히 그 사람 IQ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어. 그럼 굳이 100문제로 보는 게 좋겠어? 50문제로 주는 게 좋겠어? 50문제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 자 이렇게 자 이거 봅시다. 만약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경제성이라 그래. 그래서 시험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이면 경제적일수록 좋겠죠. 우리 시험 볼 때 20문제를 충분히 그 사람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 근데 100문제씩으로 봤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과목을 100문제를 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시험은 조금 더 너무 적게 보는 경제성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봐. 자, 100점 만점제에서 23문제 냈고 25문제 냈다. 25문제 낸 게 조금 2개 더 많이 냈지만 우리가 채점하려고 보면 100점 만점에서 이건 뭐 어떻게 돼? 한 문제 틀리면 96점, 92점 이렇게 짝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뭐 6.567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훨씬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실용돼. 그 다음 난이도라는 게 있어. 난이도는 어떻게 하는 거. 말 그대로 변별도. 변별도나 난이도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는 아닌데 관련된 의미입니다. 변별도는 변별해 주는 거. 우리 수능 시험 볼 때마다 변별도 어떻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변별도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잘 구별해 주는 걸 변별도라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약집을 간단히 보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여기서는 논란이 되는 키포인트다. 여기까지는 봤으니까 우리가 간단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채용과 모집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페이지, 요약집 없는 분? 없죠?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왔습니까? 채용, 모집. 40페이지. 자, 채용 모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걸 임용이라고 합시다. 하니까 임용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자, 봅니까? 인적 자원 계획, 그다음 임용의 의의와 유형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 자, 임용이라는 게 뭔지 개관이 쭉 돼 있고 임용에는 외부 임용하고 어떤 임용이 있습니까? 내부 임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한 번만 읽어봐도 알 겁니다. 직위에 임명하는 게 임용이야. 직위에 임명하는 게 거기 외부 임용에는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죠. 자,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임용할 때 우리 지금 이 시험 보는 거 4월 달에 시험 보는 거라든가 지방직 시험 보는 것은 다
공개 경쟁 시험이죠. 그런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 그러면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채용하는 거. 그런 걸 경력 경쟁 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장단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공개 경쟁 시험과 그다음 경력 경쟁 시험의 장단점. 이건 읽어보면 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어떤 걸 있어?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내부 임용. 내부 임용은 크게 두 가지. 어떤 것과 어떤 걸로 나눠진다는 겁니까?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그렇죠? 자, 지금 여기 5급 사무관이 하나 비어져 있습니다. 일반 행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냥 다른 쪽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전직으로 올 수 있고 또는 전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6급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4급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전직과 어떤 거, 전보하고 구분하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불러? 승진. 이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핵심이니까. 승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강임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전직은 뭐냐? 전직하고 전보가 대표적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직은 직렬을 달리해서 임용하는 거야. 우리가 직렬 배웠죠? 우리 뽑을 때 직렬별로 배우잖아. 지금 우리 쉽게 해서 일반행정복구, 뭐 사회복지,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뽑죠. 이런 것들을 보통 직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렬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전직에.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보는 직위를 옮기는 거야. 사실은, 뭐 여기 주한, 여기 동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동이죠, 여기가? 우리 여기, 주한동, 멍청이. 주한동 말고, 무슨구, 무슨구. 미추홀구. 그러면 이 구에서, 미추홀구에서 다른 구로 그냥 그대로, 그 직위를 갖고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무지가 이동하는 거죠. 근무지가 이동. 이걸 전보라고 그래. 근데 직렬이 이동한다는 건 쌤들이 이 일반행정에 있다가 연구직으로 가거나 저 기술직으로 가거나 이럴 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직이라고 그래요. 전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직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전보는 간간히 일어나죠. 왜냐면 구청에서 근무했다 행복센터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동사무소 갈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승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직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똑같은 직급에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전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승진은 누구나 알죠? 6급에서 5급으로 된 거. 당연히 여기는 강임은 4급이었는데 뭘로? 5급으로. 강임할 때는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위가 폐지될 때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강화도나 여기 이제 인천 같은 거, 옹진군 같은 데는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진료소가 더 이상 기능을 잘 못하고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서 나 축소하자. 진료소를 축소하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못한 것도 없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직제가 개편돼 버렸어. 또는 직제가 개편돼서 그 직위가 없어졌어. 진료소를 대폭 축소했어. 그래서 진료소장이 만약에 6급이었다. 그런데 보건소로 이제 진료소를 그냥 보건소로 직제를 이제 다 통합하고 진료소를 폐지하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들어올 수 있겠어? 보건소에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강임. 여기는 징계가 아니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직제가 개편돼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내부 임용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평적 이동은 전직과 전보가 핵심이고, 제일 흔한 거고, 그 다음 승진하고 수직적인 건 강임.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자, 쌤, 거기 전직, 전보, 특히 전직은 상이한 직렬입니다. 그 다음, 파견 가거나, 겸임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동하는 거, 이동. 그 다음, 전입, 전출. 이건 전입, 전출은 아예 임명권자가 바뀌니까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전입, 전출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겠죠. 자, 유용성. 왜 이렇게 그러면 전보나 어떤 전직을 허용해 주냐. 특히 전보에 관련돼 보면 공직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옮겨 다니니까. 그 다음, 직무의 부적응 해소로, 내가 이 직무에 잘 안 맞아. 그럼 전보를 허용해 주면 좀 더 맞은 직무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부서간 및 비공식 집단의 폐해를 제거할 수도 있겠고.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할 수 있겠고. 이런 장점. 그다음 부처간 및 부처간 할거주의를 방지할 수도 있겠고. 그건 출제 한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기능은 신문에 많이 나오죠. 자기에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 그러면 한직으로 보통 많이 보내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야기 하긴 싫지만, 검사들 보면 맨날 자기가 딱 잡으면 자기들하고 자기 파는 중요하고, 자기 파가 아닌 데는 전부 다 무슨, 그렇죠? 한직으로 다 보내버리죠. 이런 것들에 악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정실주의, 같은 맥락이죠? 정실주의 인사가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됐고, 밑에 수직적 이동에서 승진과 강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승진, 강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선생님, 모집할 때 여러 가지 개념, 요건, 결격 사유, 이제 공직에 대한 모집입니다. 근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죠. 제가 시험 나오면, 연도 표시해 주는데 안 나왔죠. 거의 여기 10몇 년간 뒤져서 찾아본 건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도 된다. 그쵸? 그 다음, 채용시험. 제가 채용시험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 채용시험.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채용시험에서 여러 가지 채용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 그 다음에 시험의 효용성, 요건 해서 나온 거 있겠죠?
이런 걸 또 시험의 양호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얼마나 양호하는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 오늘 문제 풀어보겠지만 오늘 문제는 8년간 최근 8년간 거고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거의 한 15년 넘게 나온 시험 문제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다. 이 부분이다. 그렇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의 효용성.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타당도. 그래서 타당도는 뭐다? 제가 청킹 나눠드린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쯤에 이렇게 제본에서 나눠드린다 그랬는데 청킹은 타당도의 정의는 측하측평이야. 측하측평.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야. 측하측평. 타당도는 뭐라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다.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검해 적정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나중에 조금 외우겠습니다. 이건 검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적절성과 정확성을 뭐라고 그런다? 타당도로 한다. 자, 측하측평, 검해 적정에서 타당도. 그러니까 타당도는 자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형 모집에서 제가 아까 모집은 시험 문제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채용에서는 다른 건 거의 안 나오고 어떤 게 나왔다? 시험이 얼마나 효용적인 건가? 시험의 효용성. 그런 다른 말로 시험의 요건. 그 다음 다른 말로는 평가 도구가 얼마나 양호하는지. 평가 도구의 양호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평가 도구가 양호하려면 거기서는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양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원래는 신뢰도부터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타당도부터 나왔습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뭐 하는 거? 측정하도록 하는 것. 그렇죠? 자, 이거 어떤 문제인지 봐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을 보고 있어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잘못 문제를 내가지고 1번은 너무 말이 오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뭘 물어보는지를 이건 국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모르겠어. 가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러면 그 시험은 학교에서 봤던 이 수학 시험은 뭐가 떨어지는 거야?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수학 능력인데 국어 능력 측정하고 있잖아. 그쵸? 이처럼 자, 타당도는 뭘 이야기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 거기에는 자, 여기 저기까지 외웠어요.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유형은 세 가지야. 거기 먼저 유형에는 어떤 것부터 나왔습니까? 시험에 자, 기준 타당도, 그 다음 내용 타당도, 그 다음 구성 타당도. 그쵸? 이것만 잘 들으면 여기 부분에서는 거의 시험에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먼저 어떤 타당도가 있다고요? 기준 타당도. 말 그대로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타당도와 어떤 타당도. 자, 예측적 타당도하고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하고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 그렇죠? 자, 예측적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이니까 예측적 타당도는 뭘 기준으로 한다? 미래를 기준으로 한다. 동시적 타당도는 동시적이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면 기준 타당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고시를 봤습니다. 구급시험을 봤습니다. 구급시험에서 자, 여기 순서를 보니까 아주 100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85점에서 했다 합시다. 이를테면 평균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뭐에서도 근평 같은 거 구급이 합격해서 근평을 또 비교해 봤더니 여기하고 비교해 봤더니 뭐한다? 굉장히 상관이 높다. 상관이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서 잘한 사람이 여기서도 잘하더라. 그러면 이 구급시험은 예측을 정말 잘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수능은 정확히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학교 수학능력 예측 시험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대학교에서도 학점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수능이 대학교 수학능력을 잘 예측했네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타당도는 예측적 타당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될까? 자, 좋습니다. 그냥 이건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기준인데 방금 뭐가 기준이었어? 수능하고 미래의 학점이죠. 수능 시험 볼 때 학점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로 학점이란 건 4년 후에 지나서 대학교 생활 끝나고 나온 거니까. 그 다음 아까 구급 시험 볼 때 바로 그 사람의 근평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평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야 나오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구급시험하고 어떤 거? 근평하고. 그래서 구급시험에서 아주 잘 본 사람, 90점, 95점 맞은 사람이 근평에서 몇 점 맞았는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뭐한다? 역시 구급시험에서 잘 본 사람이 근평도 잘 보더라. 근평도 좋더라. 그럼 어떤 예측을 참 잘한 거죠. 시험이. 그런 거 무슨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미리. 그러면 동시적 타당도는 뭐냐? 동시적 타당도는 현재 재직자야. 현재 재직자인데 어떤 거? 자, 현재 재직자인데 이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 시험을 봐봤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시험 성적하고 방금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지금 8급을 대상, 7급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시험 성적하고 그 사람들 뭐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여기도 시험 잘 본 사람들 역시 평가도 높더라. 그러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둘 다 현재 비교한 거죠. 현재.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적 타당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미래냐 현재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쌤들 대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 레포트하고 기말고사는 상관이 굉장히 높아지. 기말고사 점수 잘 본 사람이 레포트도 잘 쓰고 잘 내 점수 좋아야 대체도 괜찮죠. 원래 이 타당도는 이런 거야. 다시 봐봐. 만약에 일 한 번만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만 이것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쌤들 토플 해요, 안 해요? 토플 봤어, 안 봤어? 유학시험이잖아. 이 토플 보면, 시험 보면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 미국에. 그래서, 자, 제가 바풀을 만들었어. 그렇죠? 바풀이라는 유학시험지를 제가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바풀에서 만약에 350점 맞은 사람이 토플에서도 352점을 맞아. 바풀에서 높은 점수 맞은 사람이 만약에 뭐 500점 맞은 사람이 토플에서도 499점 맞아. 그러면 굳이 토플 아니고 바풀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통 할 때 동시적 타당도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 재직자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재직자가 시험 본 거하고 그 사람 지금 평가 결과하고 비슷히 굉장히보다 상관이 높다 그러면 보다 기준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 내용 타당도는 뭘 내용 타당도로 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 타당도에서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밑줄쳐져 있고, 내용 타당도는 시험 내용이 직무 능력 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는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요소들, 기능들을 잘 대표하는지, 이게 내용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타당도는 아까 구급 시험이 정말로 뭐하고 관련해서 구급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타당도 높으면 내용 타당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얘기 한번 봐봐요. 검찰, 그다음 뭐 세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였단 말이에요. 이 선택 과목을 여러 가지로 둬버리다 보니까 누가 이거 법 같은 거 어려운데 그 형법 같은 거 합니까? 그냥 뭐 사회버리죠. 사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쉬운 과목 뭐 수학하든지 이과 같으면 가서 뭣도 몰라. 경찰에 뭐가 됐는데 공무원이 됐는데 뭡니까? 검찰 공무원이 됐는데 법을 몰라. 그러니까 딱 연수시켜. 아니 검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요소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근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수학 물어보면 뭐 어쩌자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바꿨던 그 시험 제도는 사실은 어떤 게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 내용 타당도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수 시험에는, 검찰 같은 시험에는 굉장히 내용 타당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의 효용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내용 타당도. 그런데 내용 타당도는 사실은 여기는 상관관계로 이렇게 개수로 나올 수 있겠지. 상관계수로 이렇게 책정했으니까. 개수로 나올 수 있겠지만 내용 타당도는 자, 구급이 요구하는 업무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나 어떤 기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공직 전문가, 공무원 직위 전문가들이 이 시험은 정말
공직에 딱 들어가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잘 물어본 시험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1년도 행정학 시험하고 2022년도 행정학 시험 중에서 어떤 것이 내용 타당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뭘 해보면 되냐면 2021 수능이 어떤 2020 수능하고 어떤 게 더 예측적 타당도가 높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 여기에서 잘하는 학생이 실제로 수학 이 학점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에서 잘하는 학생이 여기 실제 시험에서 실제 학점이 얼마나 높은지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는 상관이 0.8이나 되는데 여기는 0.4밖에 안 돼. 그럼 2021 수능이 훨씬 더 잘 낸 거죠. 잘 예측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내용 타당도는 9급에서 진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뭔지는 사실 전문가들에게 뭘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계량적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전문가들 판단 같은 것에 맡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구인타당도만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다 100% 맞힐 수 있습니다. 구인타당도는 뭐냐면, 자, 구인타당도 할 때 개념이 추상적 개념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서 그 개념을 나타내는 정도다. 좀 길죠? 추상적 개념을 구성한다는 요소 중에서 그 개념을 나타내는 정도. 또는 이론, 추상적 이론을 대표한다고 생각된 요소 중에서. 자, 선생님 제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인타당도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볼 때 가려내는 방법은 금방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창의성. 업무의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창의성은 어떤 걸로 측정해야 됩니까? 창의성은 어떤 걸로 측정해야 돼? 우리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을 제일 먼저 이게 창의성 측정 도구를 만든 토렌스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토렌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창의성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구인타당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렌스는 창의성을 측정하고 싶었어. 토렌스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창의성의 정의들을 쭉 보니까 어떤 걸로 창의성은 굉장히 융통적이고 유창하고 그다음 독창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뽑았어.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그다음 정교성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유창성이 여기 창의성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정도가 구인타당도. 구성하는 요소가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뭐라고요? 구인타당도. 그러면 이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암기력은 창의성을 잘 구성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요소로서. 암기 잘하는 사람이 창의성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그럴 때 이 암기력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구인타당도가. 그렇죠? 실제로 이건 요인 분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요인 분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요소들을 알아냅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몰라도 됩니다. 유창성, 독창성, 암기력, 여러 가지 있다 합시다. 창의성을 측정할 때,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유창성을 측정해 봤어. 그러면 쌤 유창성 점수하고 유창성 점수하면 당연히 여기는 1이겠죠. 상관이 똑같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유창성, 여기 유창성.
같은 유창성 점수 그대로 쓰는 거니까 똑같겠고. 여기 유창성 점수와 독창성 점수를 보니까 굉장히 유창성이 잘 맞은 애들이 독창성도 높더라. 그러니까 0.9까지 나왔어. 굉장히 거의 상관이 높아. 근데 유창성하고 암기력을 했더니 거의 0.1밖에 안 나와. 거의 상관이 없어. 유창성 높은 거하고 암기력 잘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사실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암기력은 뭐 하는데? 창의력을 구성하는데 구인트 하당도가 낮겠구나 해서 이걸 회전시킨다 그러는데 제거시키는 거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진짜 어떤 것만 남겠어? 구인트 하당도가 높은 것만 남겠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구인트 하당도의 방법입니다. 자,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구인트 하당도는 그래서 선생님들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사용해요. 논문 쓸 때. 보통 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제가 논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직 몰입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 보통 논문은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설에서. 근데 조직 몰입도를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그렇죠? 그다음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럼 진짜 일주일에 열리는 회의 수 이렇게 해야만 측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작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내려가면서 종이 내릴 때 이런 요소들이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정도를 뭐라 그런다? 구인트 하당도라고 그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신뢰도. 여기가 이제 타당도 나왔습니다. 타당도 의와 유형 나왔고, 신뢰도는 그렇게 선생님이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신뢰도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은 사회학에 쓰는 용어들은 일상 용어 많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뢰도는 일상에서 생각하는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가 도구에서 시험 같은 데에서 신뢰도는 측결1,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었어요. 자, 친구 A가 있습니다. 친구 B가 있고, 친구 A는 큰 돈은 갚아요. 이를테면, 우리 선생님같이 10,000원 이상 되면 갚아. 거의 대부분. 그런데 1,000원짜리, 3,000원만 빌려줘라. 500원만 빌려줘라. 이런 건 안 갚아. 이런 친구 A와 B는 세상에 100원 빌려가도 10만 원 빌려가도 안 갚고 100원 빌려가도 안 갚아. 무조건 안 갚아. 누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나마 누가 더 선생님들 믿겠어? A 믿겠죠? 근데 평가 도구에서는 B가 훨씬 더 신뢰로운 거야. 일관되게 안 갚잖아. 일관되게 안 갚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뢰도라고 그래. 신뢰도는 다른 측정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지지도 않아요. 일관성만 따져.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그래서 쌤 IQ를 지능을 IQ 검사로 실시하는 거하고 머리 둘레로 측정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지능을 IQ 검사를 하면 어떨 때는 110 나왔다, 115 나왔다, 또는 98 나왔다, 이러죠. 잴 때마다 좀씩 다르죠. 그런데 머리 둘레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 둘레로 측정하면. 머리 둘레가 변합니까? 날마다? 변하지 않으니까 거의 머리 둘레를 잘 모르겠지만 40cm를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40, 그 다음 날도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 검사로서 어떤 게 더 신뢰롭냐? 그럼 머리 둘레로 재는 게 더 신뢰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개념을 지금 이렇게 신뢰롭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신뢰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신뢰도는 무엇만 이야기한다?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느냐 이걸 따져묻는다. 그럼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느냐 이걸 추정하는 방법은 또는 재는 방법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잴 수 없으니까 추정 방법이라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네 가지가 있다. 거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신뢰도 추정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되어 있어? 제시험법, 그다음 동질 이용법, 그쵸? 제시험법, 동질 이용법, 그다음 이분법, 그다음 문항간 일관성 검증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성. 자,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게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신뢰도 평가 도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잊어도 됩니다. 크게 문제 안 돼도 되니까 개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를 봤어. 기말고사를 봤는데 학부모들이 지가 들고 일어났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교감쌤이 도대체 당신 이 기말고사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교사가 자 봐봐요. 시험 본 걸 측정 결과 일관성이 신뢰도라니까 시험 본 걸 똑같은 시험을 또 한 번 봐봐. 1회 본 걸 또 한 번 봐. 그랬더니 여기 영수가 70점. 여기 두 번 똑같은 걸 두 번 볼 때도 70점. 자, 영희가 여기 80점. 여기도 80점. 그래서 딱 보니까 거의 뭐 0.99 나왔어. 1차하고 2차하고 거의 변동이 없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아, 저 신뢰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재검사. 한 번 본 거 다시 봤죠? 그런데, 잠깐.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빨리 들어보면. 그런데 한 번 딱 시험 보면 머리에 남아 안 나와. 그 문제가. 그럼 다시 두 번 볼 때 똑같은 문제인데 뭐하게 또 생각해? 그대로 찍겠죠? 그런 걸 기억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질이용법은,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질이용법은 질은 똑같은데 문제가 다르는 거야. 자, 여기 기말고사 A라는 기말고사가 있다면 쌍둥이 문제가 달라요. 쌍둥이 A 다시 검사를 만들어.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봐. 그럼 기억 효과는 없겠죠. 문제가 다르니까.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같이 동질로에 동질로 난이도 변별도 이런 게 다 똑같아. 그래서 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질 이용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 그런데 자 여기 봐봐. 똑같은 A 다시 C 시험지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법은 뭐냐면 한 번만 봐. 한 번만 시험 보고 나서 아까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요. 홀수 짝수번호를 뽑아내. 저 홀수와 짝수 번호가 마치 하나의 문제지처럼 두 개를 만든 뒤에 두 개의 뭐 어떤 거 얼마나 두 가지가 상관이 없느냐 알아보는 게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문항간 일관성은 자 제가 이분법을 썼습니다. 여기 몰라도 됩니다. 이분법 여기하고 여기를 나눴어요.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동질적이면 신뢰도는 굉장히 높겠죠. 그걸 4개로 나눴어요, 그냥. 그럼 이 4개가 다 동질적이면 신뢰도가 높겠죠. 그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문항 쭉 봐서 동질적 여부를 보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알 수 있겠죠.
그걸 마지막 뭐라고 부른다? 자, 거기 문안간,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한 번은 시험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다 알았죠?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신뢰도 말고 그 밑에 자, 또 나온 게 객관성, 난이도, 실용성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객관도는 뭐냐면 채점자야. 채점자. 이번에는 어떤 거라고? 채점자가 얼마나 신뢰로운지. 자, 우리가 구급시험은 어때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누가 채점해도 똑같이 채점할 수 있어 없어? 심지어 그래서 기계가 채점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입니다. 객관도가 높겠죠, 굉장히. 그런데 주관식 한번 봅시다. 만약에 시험을 우리가 논술로 봤다고 그래봐. 논술로 보면 채점위원 A하고 B하고 똑같이 점수 줄까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객관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객관식 하냐면 객관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다음 실용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걸 측정하면 문제가 적을수록 좋은 거고, 또는 문제가 채점하기 뭐여야 된다? 용이해야 된다. 이런 걸 실용도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좀 놔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쉽시다. 거기 오늘 나눠드린 거 공무원 임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대부분 수험생들이 성적이 거의 60점이죠. 60점 이하로 분포되어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면 내용 타당성이 낮다. 아니죠.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도? 여기 하나 썼네. 변별? 또 우리가 변별 안 됐다 그러잖아요. 변별도. 그다음 두 번째 2번 같은 사람을 같은 집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시시했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시시했대요. 성적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시험의 신뢰도 맞죠? 시험의 신뢰도에서도 재검사법, 그쵸? 자, 3번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었는데 채점위원 A 교수 채점 결과 평균 점수와 다른 시험위원 B 교수의 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면 시험 객관도가 맞죠? 그 다음 4번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 임용 후에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 시험의 기준 타당도 맞죠? 특히 기준 타당도 중에서 예측적 타당도, 그쵸? 2번 선반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시험을 시시한 결과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춰. 구성적 타당성이 아니라 기준적 타당성이죠. 기준 타당성 중에서도 동시적 타당성이죠. 자,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내용 타당성 그런다고 그랬죠? 3번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면 미래라는 소리죠. 두고 수집하에 비교했다. 그러면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죠. 4번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기준 타당성이죠. 제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 시험의 횡적 일관성입니까? 한 번 보고 또 봤으니까 정적입니까? 한 번 보고 또 봤으니까 정적이죠. 시차가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또 봤으니까 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선생님들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은 금방 조금 틀린 데는 발견했죠. 타당도 유형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부인 타당도인데 내용 타당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구인 타당도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구인 타당도는 자 어떤 타당도? 수렴적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자, 이런 거 봐봐. 우리가 효능감하고 자효능감하고 자존중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효능감하고 자존중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개념이야? 아까 부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효능감하고 자존중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그냥 설명해 줄게.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효능감이고, 자존중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존중받아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면 두 시험을 봤을 때, 시험지를 똑같은 시험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미안. 실험적 타당도 내가 거꾸로 설명했다. 자, 효능감을 질문지로 보든 관찰로 보든 하나를 보면 하나의 측정을 했다면 두 검사 결과는 같아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걸로 측정해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자효능감을 측정했다면 똑같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수렴적 타당도. 방금 자효능감하고 자존중감이 이렇게 다르다면 똑같이 측정해도 보여야 되겠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 44페이지 수렴적 타당도하고 어떤 거? 차별적 타당도를 거기 예시까지 들어줬죠. 자, 모르면 조금 더 한번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은 뭐라고 이야기해? 현직 공무원이네요. 그쵸? 현직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것과 근무 실적과 비교했다고 그랬죠? 그럼 현재 시점이겠죠? 그럼 예치적 타당성이 아니라 동시적 타당성. 좋습니다. 2번.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이거 나오면 구인 구성 그쵸? 그래서 테스트라는 측정한 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지 의미하는 것이 구성 맞죠?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에 의존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이거 시험 문제 2개 출제해놨는데 이거 바로 9급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잘 내준 시험지가 A입니다. B가 아니라. 그러면 A 시험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할 때 출제위원 선정할 때 이걸 많이 고려한단 말이에요. 출제위원 선정할 때 행시 합격해서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뭘로 들어옵니까?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오죠. 왜 그러겠어? 그분들은 공직생활을 해봤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겠죠? 더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측정용 도구인 선발 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쵸? 지금 시간이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까 한 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능검사 머리 둘레로 측정하면 신뢰도 엄청 높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타당한 시험입니까? 신뢰도는 완벽하게 높더라도 거의 타당하지 않는 시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쉬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까지만 풀고 쉬겠습니다. 5번은 다음 중 시험에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잘 나타내느냐. 이거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선생님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6번, 7번, 8번 계속 굉장히 15년 것만 모아도 사실은 시험 많이 나왔어. 계속 풀면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